이현주 선생님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경제수학의 이현주 선생님입니다. 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지난 시간에 관련된 걸 먼저 좀 소개를 해주려고 해요. 선생님이 지난 강의를 찍어놓고 친구한테 야, 이거 강의 좀 보고 재밌는지 좀 봐라. 이게 어떻게 잘 됐는지 모르겠다. 오류가 있으면 좀 찾아달라. 이렇게 해서 그 링크를 보내줬어요. 그래서 친구가 보더니 이거 되게 NCS랑 비슷한데? 라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NCS가 뭔지 아나요? 보통 이제 친구들이 대학을 가서 졸업을 하고 취업을 할 때쯤 되면 공기업에 취업하고 싶은데? 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공기업에 취업을 하면 우리 흔히 말하는 워라밸도 잘 지켜지고 그 다음에 좀 해고되거나 그러니까 나중에 이렇게 불안정하지건 굉장히 안정된 직업을 유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서 NCS 시험을 많이 보게 됩니다. 공기업들은 다 그 시험을 NCS라는 국가 NCS라는 시험을 보기 때문인데요. 그 NCS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거의 반드시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과목 중에 하나가 수리능력이라는 과목이라고 합니다. 선생님도 사실 선생님 계속 선생님이 되고 싶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알아본 적이 없어서 몰랐는데 친구한테 들어보니까 NCS의 수리능력은 거의 그냥 필수 과목으로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과목이 되게 비슷하다고 해서 야, 그럼 너 공부하던 것 좀 줘봐 라고 해서 제가 그것을 받아왔습니다. 한번 여기 같이 보시면요. 지금 요 첫 번째 문제 보면 표가 엄청 많이 나와 있죠. 우리 지난 시간에도 표를 보면서 단위를 확인하고 그런 거 많이 했었어요. 그리고 오늘 이제 앞으로 배울 퍼센트와 퍼센트 포인트, 비율 그런 것에 관한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온다고 해요. 특히 비율에 관한 문제. 대신 우리가 지금 하는 거는 굉장히 숫자가 단순하지만 NCS는 숫자가 엄청 더럽다고 해요. 그리고 문제가 엄청 어려운 난이도는 아니지만 시간을 굉장히 촉박하게 줘서 빠른 시간 안에 그 표를 해석하고 빨리 문제를 풀어내는 그런 걸 요구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 수리 능력 같은 것을 기업에서 반드시 필수로 보는 이유가 여러분이 회사에 가게 되면 이런 표를 보게 될 일이 굉장히 많아요. 지난번에도 얘기했듯이 어쨌든 기업이라는 것은 다 돈을 벌어야 되고 그러면 그 돈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어디서 돈을 벌어왔는지 이런 게 이제 다 그 표로서 작성이 돼야 한눈에 보기 편하잖아요. 근데 그걸 표로 작성해 놨는데 여러분이 그거를 알맞게 해석하지 못하면 굉장히 일하는데 힘들어지겠죠. 그래서 요거 문제를 한번 보면 부품 소재 상호통에 관한 자료이다. 이를 토대로 이어지는 물음에 답하시오. 그래서 지역별 부품 소재 밑에 강아지가 있어요. 미안해요. 싫어요. 조용히 해. 자, 지역별 부품 소재 수출액. 지금 봤더니 2013, 14, 15, 16, 17년 그리고 각 국가별로 나타냈고요. 지금 단위는 100만 불. 지금 달러로 100만 달러로 나타나 있네요. 그리고 밑에는 뭐가 다른 거야? 밑에 표는 지금 여기 이 선생님 친구가 직접 푼 거예요. 이거를 수출액 밑에는 수입액이네요. 이렇게 간단한 거 하나도 못 봐서 저는 NCS 못 볼 것 같아요. 예. 그래. 그래서 제시된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지금 보니까 자, 2017년 부품 소재 무역 수지는 아시아, 북미, 중남미 순으로 높다. 그냥 단순하게 표를 읽고 비교하는 거 문제로 냈죠. 그 다음에 이 첫 번째 거 봐도 중남미 지역 부품 소재 수출이 가장 높았던 해에 유럽 지역 부품 소재 수출액도 가장 높았다. 지금 중남미 높았을 때랑 유럽 지역 수출액 가장 높을 때가 일치하나 표를 같이 볼 수 있나 이런 거 확인하고 있죠. 표를 볼 수 있는요. 너무 중요해요. 그 다음에 요 문제 같은 경우는 보면 우리 지난번에 실업률, 고용률 했을 때랑 표가 느낌이 완전 비슷해요. 지금 성별 임금 현황에 관한 자료인데요. 첫 번째 표는 성별 임금 현황, 두 번째 나라는 임금 5분위 배율, 주요 OECD 회원국의 임금 격차, 표 3개를 한 번에 놓고 지금 비교를 하라는 문제겠죠. 그래서 지금 이거 2번
보기 보면 2017년 남성 대비 여성의 임금 비율은 2014년에 비해서 감소했다. 지금 퍼센트가 증가했는지 감소했는지 증감률 확인하고 있죠? 우리가 지난번에 했던 거랑 너무 비슷해요. 그리고 2012년 대비 2017년 남성 증가인 여성 임금 증가에 2배에 못 미친다. 이게 2배에 못 미치나? 2배를 해봐야 알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런 거 보면 우리 이제 앞으로 할 건데 퍼센트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2011년과 비교해서 17년 후에 전체 생산량은 10% 이상 증가했다 라고 물어봤네요. 2011년, 이게 우유에 관한 자료인가 봐. 2011년, 2017년 합계 2011년, 2017년 요 두 개를 비교하는 거네요, 표에서. 그래서 요 값을 이제 대충 제 친구는 190으로 잡은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요 뒤에 값을 대충 206으로 잡았을 때 10% 이상 증가했는가? 이런 거 우리 뒤에서 배울 건데 지금 우리가 배우는 거랑 완전 관련 있지 않나요? 그죠? 그 다음에 요거 34번 문제도 2015년 전체 생산량, 전체 우유 생산량에서 차지하는 비용은 약 몇 %인가?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이런 걸 물어본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나중에 회사에 가서 네가 표를 해석하고 그 일을 완벽하게 주어진 거를 해낼 수 있느냐, 그거를 지금 물어보는 게 NCS 기업 취업 시험인 거죠. 여러분 경제 수학을 해두면 기업을 들어갈 때 조금 더 수월하게 맞다 이런 거 했었는데 하면서 좀 더 익숙하게 처음에 도입을 쉽게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경제 수학을 배워야 하는 이유가 또 하나 늘었어요. 선생님도 몰랐던 이유가 하나 늘어서 정말 기쁘네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경제 수학 2번째 시간입니다. 이번에는 특별하게 집에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 방에서 촬영을 하고 있는데 이 공간을 소개시켜드리고 싶지만 너무 더러워서 소개시켜드릴 수가 없네요. 네, 목소리가 많이 차분해졌죠? 지금 밖에 선생님 가족들이 다 있어서 조용히 진행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잠시만요. 네, 오늘 할 부분은 지난 시간보다 많이 짧습니다. 지난 시간에 강의 시간 너무 길어서 놀랐죠? 네, 오늘은 퍼센트와 퍼센트 포인트에 대해서 하고요. 그 다음에 비례, 그 두 가지에 대해서 할 텐데요. 이 두 부분은 굉장히 짧습니다. 앞에 비해서. 네, 교과서 22페이지 펴놓고 시작하시면 되겠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PPT 퍼센트와 퍼센트 포인트 여기에 띄워놓은 거는 22쪽에 있는 중간에 있는 그 지문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이라크의 혼란과 국제 유가의 상승으로 주가가 1300포인트에서 10% 하락했습니다. 네, 1300포인트에서 10% 하락했습니다. 다음 주 주가의 방향에 대해 가나증권은 김 부장은 전 세계적인 지구온난화로 인해 날씨가 따뜻하여 석유 소비량이 감소한 반면에 미국의 석유 비축량이 늘어났기 때문에 유가가 안정세로 돌아서면서 다음 주에는 종합주가지수도 10% 정도 다시 오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다음 주에는 10% 오른다고 하네요. 예상대로 주가가 10% 오른다고 해도 다음 주에 1300포인트를 회복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얘기해놨네요. 10% 내려놨다가 10% 올라가면 똑같아져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지만 계산을 해보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 지금 한번 계산을 같이 해볼게요. 지금 1300포인트에서 10% 하락됐다는 거는 90%만 남았다는 얘기예요. 10% 깎였으니까. 그러면 계산할 때 1300포인트 곱하기 100분의 90 이렇게 곱해주면 몇 포인트 나오는지 알 수 있겠죠? 자, 그러면 계산을 해보면 0, 0, 0, 0 빼면 130 곱하기 9네요. 자, 미리 계산해놨습니다. 130 곱하기 9를 하면 1170. 10%가 떨어지면 1170포인트가 되네요. 됐나요? 자, 그러면 얘가 이제 주가가 다시 회복돼서 10% 오른다고 했죠. 그럼 10% 오르면 1170포인트에서 10% 오르면 100분의 10% 더 오른 거니까 100분의 110 곱해줘야겠죠. 그럼 0, 0, 0, 0 하면 얘는 117 곱하기 11을 해야 되네요. 얘를 계산을 하면 1, 2, 8, 7이 나옵니다. 우리가 다시 해도 1300포인트에서 10% 하락했다가 다시 10% 상승을 해도
다시 1300으로 오를 수는 없구나를 알 수 있겠죠? 자, 이렇게 되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계산하는 기준에 따라 달라지는 거겠죠. 지금 왼쪽 처음 같은 경우는 1300포인트가 기준이었죠. 색깔을 바꿔볼까요? 처음에는 1300포인트가 기준이었죠. 거기에 10%였는데 두 번째는 1300에 10%가 오르느냐? 아니죠. 이미 떨어진 1170포인트에서 10% 올라간 거죠. 10%를 따지는 기준이 처음엔 1300이었다가 뒤에는 1170이 됐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결론이 마지막에 1287로 1300이 되지 않았던 겁니다. 됐나요? 네, 이렇게 계산할 수 있으면 됩니다. 네,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네, 일단 퍼센트의 기원에 대해서 알려줬는데요. 선생님도 퍼센트의 기원에 대해서는 난생 처음 알았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파워포인트 보시면 퍼센트는 이제 백분율을 나타내는 건데요. 그거를 100명이라고 봤을 때, 그거는 또는 100개라고 봤을 때 몇 개를 차지하냐? 기준을 100으로 바꿔놓는 거를 백분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00%, 기준이 100이라고 했을 때 몇 개 정도 차지하는 분량이야? 이걸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이건 맨 처음에 어디서 발생했냐면 1400년대 이탈리아에서 먼저 시작이 됐대요. 맨 처음에 퍼센토, 퍼는 뭐뭐마다죠? 센토는 이탈리아어로 100을 나타낸다고 합니다. 그래서 100마다 몇을 차지하냐 이렇게 물어본 거죠. 물어봤다기보단 100마다 몇을 차지하냐 이렇게 나타내는 기호였죠. 근데 퍼센토 너무 길어. 그죠? 우리 수학하는 사람들 굉장히 게을러요. 계속. 그래서 우리 원래 1 더하기 1은 2 이렇게 쓰지만 옛날에는 1 플러스 1 equal to 이렇게 길게 썼단 말이에요. 그게 귀찮아서 우리가 더하기 빼기 이런 기호를 만들어낸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얘네도 퍼센토가 너무 귀찮아서 펄도시로 나타내다가 PC도로 나타내다가 1600년대 중반에는 펄 0분의 0 이렇게 나타냈다가 요게 그냥 펄을 빼고 얘를 조금 기울여서 퍼센트, 우리가 요즘에 익숙한 그 기호로 등장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얘는 퍼센트라고 읽는데 우리가 몇 프로 이렇게도 읽지 않습니까? 그게 뭐냐면 네덜란드어는 프로센트라고 읽는데요, 퍼센트를. 그래서 그게 프로센토. 그 이후에 이제 일본에 들어오면서 그게 프로센트가 됐는데 그 이후에 그걸 줄여서 우리가 프로로 대중적으로 부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뭐 퍼센트라고 하셔도 상관없고 프로라고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러면 퍼센트는 알겠고 퍼센트 포인트는 뭐냐 봤더니 시간의 흐름에 따라 숫자의 변화가 관심의 대상이 되는 경우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퍼센트의 변화를 나타내는 것이죠. 네, 퍼센트의 변화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1300이 예를 들어 그런 겁니다. 10%가 1% 증가했다. 이렇게 말하면 그냥 11%일까요? 아닙니다. 10%에 1%를 계산해서 그거를 더해야 증가한 값이 나옵니다. 여기 밑에 예를 들면 실업률이 증가한 5년 동안 2.1%에서 3.1% 증가한 경우, 그러면 우리 그냥 1.1%에서 3.1% 증가했으니까 3.1에서 2.1 빼면 1. 그러면 그냥 1% 증가했네 라고 하면 틀렸다는 얘기입니다. 왜냐? 2.1%의 1%가 증가했다는 얘기는 이건 무슨 얘기냐면 2.1%의 1%는 2.1 곱하기 100분의 1이죠? 그럼 100분의 1만큼이니까 100분의 이거 10분의 21 곱하기 100분의 1이니까 1000분의 21 0.021%인 거죠? 그러면 2.1%에서 1% 증가한 거 더해주면 2.121%. 네, 2.1%에서
1% 증가한 거는 2.11%입니다. 3.1%가 아니라. 그래서 근데 나 이렇게 표시하기 싫고 그냥 2.1%에서 3.1% 쓰면 그냥 1% 증가했다고 하면 안 돼? 그게 훨씬 편하잖아. 이거 언제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 몇 퍼센트 언제 계산해? 해서 사람들이 그러면 그만큼만 변한 그 퍼센트끼리 비교할 수 있게 하고 싶다. 그래서 그 기호를 퍼센트 포인트라는 걸로 얘기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2.1%에서 3.1%로 1%포인트 증가했다. 이렇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퍼센트끼리 증가하는 거를 알고 싶을 때는 이렇게 퍼센트 포인트로 사용을 합니다. 자, 그래서 퍼센트와 퍼센트 포인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요. 퍼센트는 2개 혹은 그 이상의 숫자를 상대적 크기를 명확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주로 사용합니다. 둘이 상대적으로 얼만큼 변화했는지. 그래서 기준이 되는 한 숫자를 100으로 만들고 다른 숫자를 100에 대한 비율의 숫자로 바꿔 상대적 크기를 알아볼 때 사용을 하고요. 퍼센트 포인트는 퍼센트의 변화를 나타낼 때 보통 표기를 합니다. 10%에서 20% 됐다면 10% 포인트 증가했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퍼센트를 보통의 숫자와 마찬가지로 더하거나 빼서 비교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2%의 차이를 퍼센트 포인트라고 한다. 네, 어렵지 않죠? 자, 근데 우리 보통 그냥 우리 사회에서 얘기를 할 때는 야 10%에서 20%로 10%는 올랐대. 그냥 편하게 그렇게 얘기를 하긴 하죠.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그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게 너무 익숙해서 심지어 수능 문제에서도 2014년 수능 영어 시험에서도 그런 오류가 있었습니다. 지금 여러분 이거 해석이 되나요? 한번 읽어봅시다. 소셜 미디어 프로파일. 네, 그 소셜 미디어 뭐죠? SNS 뭐 그런 거죠? 거기에 있는 프로파일, 내 정보 올릴 때 What Americans aged 12 to 17 post. 아메리칸 사람들 12살에서 17살이 어떤 걸 올리느냐, 포스트, 어떤 걸 올리느냐. 그래서 지금 봤더니 photos of themselves. 그들에 대한 사진, school names, 학교 이름, 동네 이름, 이메일 주소, 핸드폰 넘버, 뭘 게시하냐, 얼마만큼 게시하냐, 뭐 이런 거에 대한 도표였는데요. 여기서 이제 틀렸던 부분이 뭐냐면 휴대전화 공개 비율이 2006년에 비해 2012년에 18% 증가하였다. 지금 봤더니 휴대전화 번호라 그랬으니까 요거죠, 요거 셀폰 넘버. 지금 2%에서 20%로 얼마만큼 증가했다고 해야 돼요? 18% 증가했다고 하면 안 되죠. 18% 포인트 증가했다고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옳지 않은 것을 고르라고 했으니까 사실 이게 정답이에요. 근데 이게 정답이 아니었다는 거죠. 너무나 당연한 게 그냥 18% 증가했다라고 써버린 거예요. 그래서 얘가 18%가 아니라 18% 포인트 증가했다고 해야 맞는 말입니다. 만약에 2%에 18% 증가했다면 2 곱하기 100분의 118을 계산해야죠. 그럼 이거 뭐야? 100분의 236이니까 2.36%가 돼야 되는데 2.36이 아니라 20%죠. 틀린 겁니다. 예, 그래서 이런 오류를 범할 수 있기 때문에 퍼센트 포인트 잘 알아두시고요. 자, 교과서 24쪽에 있는 예제 5번 한번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자, 50%에서 60%로 증가하였다를 표현할 때 우리 10% 증가하였다 라고 하면 안 된다고 했죠. 그래서 퍼센트와 퍼센트 포인트를 사용하여 두 가지 방법으로 정확하게 표현하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우리 제일 쉬운 건 일단 퍼센트 포인트죠. 그거부터 할게요. 50%에서 60%로 얼마만큼 증가했다? 10% 포인트 증가했다. 이렇게 나타낼 수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번엔 퍼센트를 사용해 봅시다. 50%에서 몇 퍼센트 증가 60이 될까? 그러면 100분의 100 더하기 x. 요 x가 증가한 퍼센트만큼이겠죠? 그래서 이만큼 증가한 것이, 우리 만약에 50%에서 10% 증가했다고 하면
50 곱하기 100분의 110 이렇게 계산하잖아요. 똑같이. 그래서 몇 퍼센트 증가인지 모르니까 그걸 x로 두고 이게 60%가 돼야 되는 거죠. 그러면 양쪽에 일단 이거 계산을 해볼까요? 52. 그럼 양쪽에 2 곱하면 100 더하기 x는 120. 그래서 x는 20. 아, 20% 올랐구나. 그래서 퍼센트를 사용해서 나타낸다면 50%에서 60%로 20% 증가했다.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됐나요? 자, 그러면 밑에 우리 감소하는 문제도 풀어봅시다. 2%에서 1%로 감소한 거 한번 두 가지로 나타내 봅시다. 2%에서 1%. 그럼 첫 번째 쉬운 거 2%에서 1%로 1%포인트 감소했다. 이렇게 적으면 쉽고요. 두 번째, 퍼센트로 나타내려면 우리 2%에서 X% 감소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2%, 그냥 2로 씁시다. 2에서 우리 감소한 만큼의 퍼센트는 빼주죠. 100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 50%에서 10% 감소했다고 하면 50 곱하기 100분의 90 이렇게 해주듯이 감소한 만큼을 100에서 빼준 값을 위에 써줘야죠. 분자에. 이게 1%가 돼야 되는 거죠. 이거는 약분하면 50. 양쪽에 50 곱하면 100 빼기 x는 50. 따라서 x는 50이 돼야겠죠. 그러면 퍼센트로 나타낸 건 어떻게 쓸 수 있다? 2%에서 1%로 50% 감소했다. 이렇게 적을 수 있겠네요. 계산하는 거 어렵지 않죠? 헷갈리면 여러 번 한번 풀어보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헷갈리지 말라고 요거 문제 3번. 문제 3번은 여러분이 한번 해보세요. 숙제. 네, 교과서에 한번 풀어보세요. 네, 교과서는 25페이지고요. 우선 비례라는 것은 크게 정비례와 반비례 우리 두 가지. 이 6학년 때부터 배웠나요? 아니면 중학교 1학년 때부터 배웠나요? 제가 그 나이를 가르치지 않아서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쯤 배워요. 6학년 때부터 배운 것 같은데. 어쨌든 정비례와 반비례. 정비례는 뭐였죠? 정비례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강아지가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늘어날 때마다 강아지 다리 개수도 4개, 8개, 12개 이렇게 비례해서 한 배 강아지 개수가 1배, 2배, 3배 늘어나면 다리의 개수도 1배, 2배, 3배 이렇게 늘어나는 게 정비례죠. 그럼 반비례의 예는 뭐가 있을까요? 반비례. 네, 반비례의 예는 뭐가 있을까요? 반비례는 거시속 알죠? 우리 거리, 시간, 속도 그거 할 때 많이 씁니다. 내가 어떤 일정한 거리를 가는데 내가 속도를 2배, 3배, 4배 늘리면 도착하는 시간은 2분의 1배, 3분의 1배, 4분의 1배로 줄어든다. 네, 내가 2배, 3배, 4배로 늘렸을 때 그 값이 결과가 2분의 1, 3분의 1, 4분의 1로 줄어드는 것. 그런 것이 바로 반비례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비례 같은 경우는 여기 써있듯이 y는 ax 꼴이고 그래프로 그리자면 직선 그래프 모양의 형태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나중에 경제 단원에서도 그렇고 우리 뒤로 넘어가도 그렇고 그냥 상식적으로 계속 일정하게 늘어나는 거는 정비례 관계에 있는 거는 그래프상에서는 직선 그래프구나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거 많이 했었죠? x축, y축 있을 때 직선 그래프, 이렇게 원점을 지나는 이렇게 되는 게 y는 ax꼴의 직선 그래프 정비례입니다. 그럼 반비례는 둘이 곱했을 때 일정한 값. 그래서 y는 x분의 a꼴이었고요. 쌍곡선 그래프가 나타나죠? 요렇게 만약에 요 a가 빨간색으로 써볼까요? 만약에 요 a가 음수라면 요렇게 요게 2, 4분면 요렇게 지나는 거였죠? 기억나나요? 네, 요렇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비례에서 요거 27쪽 내용인데요. 비례 배분에 관한 거 배울 겁니다. 이것도 거의 뭐 초등학교 때 배우는 것 같아요. 선생님 기억에는. 그래서 비례 배분은 전체를 주어진 비로 배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가 사탕 10개를 갖고 있는데 친구들끼리 5대5로 나누라 그럼 5개 가져가는 거죠. 그런 게 비례 배분입니다. 주어진 비로 배분해 주는 거, 분배해 주는 거가 비례 배분입니다. 그래서 교과서에서는 총 3가지 방법이 있다고 얘기를 해줬어요. 비를 이용한 방법, 분수를 이용한 방법, 비례 배분을 이용한 방법. 근데 사실 요 2번, 3번은 거의 비슷하다고 보면 돼요. 비를 이용한 방법은 예를 들어서 여기 밑에 예시 있죠? 물건 15개를 1대2로 나눈다고 해봅시다. 그럼 15개 1대2? 그러면 1대2는 양변에 5를 곱하면 5대 10이네. 그럼 5랑 10도 하면 총 15개 되네. 5개, 10개 이렇게 나누면 되겠네. 이고요. 만약에 분수를 이용한 방법, 비례 배분을 이용한 방법이라고 생각하면 자, 전체 15개를 1대2로 나눠야 돼. 그럼 일단 여기 1개, 여기 2개 준다고 생각하면 전체는 3개죠? 그럼 얘한테는 3개 중에 하나 주는 꼴이 되고 얘한테는 3개 중에 2개 주는 꼴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걸 분수로 나타내면 왼쪽에 여러분한테 오른쪽인가요? 하여튼 이쪽에 있는 친구는 3개 중에 1개 주는 거, 저쪽에 있는 친구는 3개 중에 2개 주는 거죠. 그럼 3개 중에 1개를 줘. 몇 개 중에서? 15개 중에서. 그럼 얘는 몇 개? 5개. 저쪽에 있는 친구한테는 15개에 3개 중에서 2개 주니까 곱하면 10개. 그래서 얘는 5개, 얘는 10개 주는구나. 계산하는 거 어렵지 않죠? 네, 요런 계산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네, 28쪽의 문제 4번 제가 풀어주기 전에 일단 먼저 풀어보고 저의 설명을 들으시는 걸 추천합니다. 그럼 저는 일단 풀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멈추시고 다시 한번 풀어보세요. 안 어려워. 자, 3개의 어항 P, Q, R이 있다. 각 어항에 동일한 양의 물을 넣었더니 P는 어항 전체의 4분의 1. 형광펜으로 표시해볼까요? P는 어항 전체의 4분의 1. Q는 어항 전체의 3분의 2. R은 어항 전체의 5분의 4가 찼다. 3개 어항의 크기를 B로 나타내어라. 그럼 지금 여기서 중요한 거는 동일한 양의 물을 넣었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 동일한 양의 물을 X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P는 어항 전체의 4분의 1이 찼다고 했으니까 우리 P의 어항의 크기는 P, Q의 어항의 크기는 Q, R의 어항의 크기는 R이라고 해보면 P의 4분의 1만큼이 물의 양 X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Q의 3분의 2만큼 찬 것이 물의 양이고 R의 5분의 4만큼 찬 것이 물의 양인 거죠? 그럼 이제 어항의 크기 생각해보면 P는 양쪽에 4 곱하면 4X, Q는 양쪽에 2분의 3 곱하면 2분의 3X, R은 4분의 5X가 되겠죠. 이거 분모를 다 4로 일치시켜보면 4분의 16X, 4분의 6X, 4분의 얘는 그냥 그대로네요. 4분의 5X. 그럼 지금 누가 용량이 제일 커요? P가 제일 크고 그 다음에 Q, 그 다음에 R이 크네요. 그런데 그 어항의 크기를 B로 나타내라고 했죠. P 대 Q 대 R은 4분의 16X 대 4분의 6X 대 4분의 5X이기 때문에 모든 세변에 X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거를 날려줄 수 있죠? 그 다음에 다 4가 들어있기 때문에 4를 다 약분시켜주면 얘네의 B는 16대 6대 5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되셨나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지난 시간에 너무 수업이 길었죠? 네, 제가 분배를 잘못한 것 같아요. 그래도 뭐 조삼모사니까요. 예. 네, 여기까지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업도 일찍 끝난 김에 저희 집 강아지를 소개할까요? 잠시만요. 시루야, 일어나봐. 빨리 일로 와봐. 저희 집 강아지 시루입니다. 시루야, 저기 인사해. 시루야, 인사해. 언니들 안녕.